일본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원래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군인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군대에 지원하고 가고 이제 이왕 같은 데 갈 거면 장교로 가야지 하면서 이제 만주군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 사람이 박정희고 그 박정희가 이제 만주군관학교에 갔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뭐 완전 친일파의 증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로 가기 전에 만주국과 지금 대한민국의 관계를 굉장히 요새 그 학자들 사이에 연구를 많이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진 책 3개를 제가 표지를 보여드리는데요. 16페이지 보시면 한석정이라는 쓴 만주 모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2016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미국 학자가 영어로 쓴 카터 에커트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한국학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서 찍은 그 사진을 그 표지에 넣어서 박정희와 현대 한국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리고 이제 부제가 The Roots of Militarism 1866년에서 1949년까지 45년까지 그러니까 박정희와 현대 한국 그다음에 군사주의의 뿌리 1866년부터 1945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책이 강상중 현무암이라는 사람이 쓴 2012년에 출판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입니다. 이 세 책이 전부 만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주가 그렇게 발전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국가주의적으로 발전을 시켰던 그 모델이 박정희가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켰다던 바로 그 모델이다라는 사실 자체는 다 세 책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주 모던을 쓴 한석정은 약간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PC적인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서 뭔가 하여튼 그 남성 위주의 군국주의 문화가 만주에서 시작돼서 60년대 박정희 때까지 연결이 됐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그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데 약간 좀 어이가 없습니다. 뭐 페미니즘 가지고 이걸 쓰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카터 에카트는 비교적 중립적으로 씁니다. 실제 그 당시에 만주국의 군사주의적인 모습이 박정희가 밀리탄트한 어떤 그 아주 밀리탄트하게 근대화를 추구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특별히 비아냥거리는 건 없지만 다만 이제 이 군사주의적인 전통이 그때 생겨서 남한을 이렇게 근대화시킨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강상중 현무암의 책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귀태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지는 말아주겠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막 광화문도 촛불 할 때 국회의원들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그 산부인과 그림 이상한 그림 그려서 귀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다 이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귀태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시바 료타오라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작가고요. 언덕 위의 구름이라고 해서 일본의 아주 젊은 이들이 일본이 이제 그 당시 근대화를 하지 못하면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밀려나서 완전히 이제 이름 없는 국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어떤 각성과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되면서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잘 그린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소설이 있고 한 10권짜리 소설이고요. 그 소설을 이 책이 일본에서 2012년에 이제 강상중과 현무암이라는 제1급 학자가 쓰는데 NHK에서 그 대하 사극으로 만들어져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엄청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의 구름을 쓴 시바 료타로가
비태라는 말을 잠깐 썼어요. 그걸 이제 이 강상중이 제1교포학자인데 따다가 박정희와 우리나라 만주를 이제 비태라고 뒤덮는데요. 한석정의 책은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 하여튼 핵심은 만주국이 그 당시 경제 발전하던 그 전략이 60년대 70년대 박정희 개발 전략의 핵심이었고 그것이 성공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한정석은. 에코트는 이제 군사주의의 뿌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그 병인 양료부터 시작해서 대원군이나 뭐 고종이 군대를 강화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1907년 우리나라 군대, 그러니까 조선 군대가 해체가 되면서 이제 실패했다라는 얘기. 그게 1차 웨이브였고 군사주의. 두 번째 2차 웨이브는 30년대 만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의 군사적인 어떤 인적 역량, 제도적인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 그게 세 번째 이 군사주의의 흐름인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군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군부의 역할의 뿌리는 2차 웨이브인 만주에서의 그 인적 그 배양이 된, 인적으로 제도적으로 배양이 된 그 사람들이 결국 활약한다. 이 얘기 다 맞는 얘기죠. 그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중 현모함은 17페이지부터인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타다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인가? 이건 일본 고단샤 강남사에서 출간한 흥망세계사라는 책의 18권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이라는 책을 완역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 뒤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박한영이 만주국가 만주 친일파 그리고 박정희라는 해제를 붙인 책인데요. 우선 일본에서 나온 책의 제목과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의 제목이 내용은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이거는 일본에서 일본의 그 과거 만주국이라는 국가의 유산이 무엇이냐를 그냥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이제 뭔가 박정희가 친일파에 완전히 친일파라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 즉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사회에 유포시된 데 앞장서온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009년에 출판한 친일 일명사전은 바로 이와 같이 편파적인 단체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약 4,400명의 인물에 대해서 친일 행적을 사전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이 단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2년에는 인터넷에다가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친일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랑 100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다음에 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것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뭐 명예훼손을 했냐 안 했냐고 법적인 다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영상들 중에 내용이 되게 잘못된 게 많아서 구체적으로 그때 뭐 신문에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종편에 나가서 이 영상 중에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영상이 계속 마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올랐던 영상의 내용하고 지금 여러분이 들어간 부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 그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다 이제 수정이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좀 근거 없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친일파를 확대 해석해서 그 친일파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는 식의 인식을 퍼뜨리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친일파 문제를 우리가 그나마 가장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위원회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시기별로 친일한 사람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를 합치면 약 1000명 정도의 사람을 그 명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국가가 인정한 권위를 가지고
민간의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같이 저쪽 편 이쪽 편이 같이 의논해서 1,000명 정도를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취임하고 부르자라고 한 건데 이 숫자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를 치고났고 그 숫자에 이제 당연히 이 민정문제연구소 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를 놀라고 있는 거고 이 노무현 때 만든 위원회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맨 위에요. 이 세 책은 모두 공통적으로 만주국이 사회 진출의 기회가 막힌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신천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박정희가 갔고, 근데 박정희를 기술하는 방식이 이제 이 세 책이 너무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한정석 책에서는요, 박정희 개발체제가 만주국의 근대화를 이어받은 사실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그러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서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맨 끝으로 가면 19페이지에 에커트 책에 관한 평가를 제가 했는데요. 요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커트 책은 첫 번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두 번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와 힘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장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내려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적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런 과업에 자발적으로 또한 동시에 규율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만주에서 박정희가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습득하게 됐고 이 정신에 따라서 60년대, 70년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에커트는 하고 있고 저는 이 분석이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물론 요새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리버럴한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 아닌 해석, 국가주의적인 그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를 그래서 저는 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국가주의자고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면 시장이 해라. 국가가 역할을 할 때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게 60년대 실제 있었던 예컨대 포항제철을 지을 때의 방식, 고속도로를 지을 때의 방식 온갖 우리가 경제적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시장을 완전히 배척하진 않았지만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적절히 잘 조화돼서 이루어졌던 게 박정희 경제개발의 핵심이고 에커트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강상중 현무암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전후 일본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떠올라 두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데 이 두 사람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서로 만납니다. 둘 다 정치적 지도자가 되죠.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키 두 사람이 45년 8월 해체된 만주국이 남긴 유산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주장 자체가 그리 문제된 이유는 없는데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저자들의 선입견, 이 강상중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강상중은 제일교포 학자인데 엄청 그 우파, 일본의 우파적 성향에 저항하면서 굉장히 양심적인 지식인 거를 내세우는데 저는 좀 불편합니다. 선입견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편향성이 심각하다. 저자들은 특히 박정희의 근대화와 전후 일본의 발전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우익 독재의 산맥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풉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발전, 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사적인 찬사를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저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5.16을 지금 뭐 좌파들이 어떤 비난하지만 실제 5.16 일어났을 때 직후에
장하준,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5.16을 잘한 일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자주국방 중화공업화를 위한 유신체제도 그 당시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유신체제가 있고 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찬반 투표에서 물론 그 찬반 투표가 뭐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당시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유신체제를 지지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의 발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도 사실 기시 노고스페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막 일본 극우의 어떤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런 평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이 객관적 사실을 저자들은 귀태라는 지극히 부정적인 용어로 비틀어서 귀태라는 원래 뜻이 태어나선 안 될 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민족문제연구소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비하한다고 이 장상중이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 라임이 맞는 거죠. 이 책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책의 각전의 제목마다 귀태가 등장합니다. 예컨대 제1장 제국의 귀태, 제2장 4절 만주랑 귀태, 제3장 만주제국과 제국의 뭐 그래서 귀태인데 그 다음으로 가면요. 1940년 만 23살의 나이에 군인이 되기 위해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초기 경력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증거로 삼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상황인가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한 일이라는 상식적 해석을 거부하고 저는 만약에 23살의 청년이 일본 치하에서 육사를 간 것을 비난한다면 똑같은 비난을 노무현과 문재인한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75년 29살의 나이에 박정희 유신 정권하에서 유신 헌법을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유신 압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박정희를 욕할 박정희가 23살에 그 당시 만주군관학교 갔다고 친일파라고 한다면 29살 나이에 고시 유신 헌법 갖고 공부했죠. 유신 시대에 고시 붙으려면은 유신 헌법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갈봉근 또 한태연 이분들이 쓴 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 사람 노무현 문재인이 그러면 얘네들도 유신의 압점이라고 공격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박정희는 그렇게 공격하고 문재인한테는 또 노무현한테는 공격을 안 하는 거는 완전히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21페이지로 가면요. 박정희가 39년 만 22세의 나이에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썼다는 혈서.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혈서 쓴 보도가 정말 이게 진짜 신문이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걸 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지금 사실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9년 3월 30일에 만주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실제 혈서를 썼고 근데 혈서의 제목은 반도의 젊은 교사로부터 혈서 군관 지원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고요. 이 기사의 내용을 읽고 보면 네가 혈서를 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는 이번에 뽑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박정희는 그 다음에 또 만주국가학교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서가 만주국가학교에 입학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 뭐라고 그 박정희가 가장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혈서를 썼고 그거를 높이 평가받아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한 템포 늦어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혈서를 썼는데 이번에 안 뽑았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거기는 신문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도는 혈서를 썼는데 이 사람은 정중히 그 입학이 거부당했다라고 써 있고 실제 있었던 건 그 다음에 또 박정희가 지원을 하고 만주군관에 입학을 해서 거기 졸업하고 일본 역사 갔다가 44년에 강정으로 8단에 들어가는 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유신 시절
대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잡혀가서 전향서 씁니다. 지금 뭐 심재철 의원과 유시민이 뭐 네가 먼저 배신했니 내가 먼저 배신했니 싸우고 뭐 이해찬이도 전향서 썼던 게 문제가 되었는데 유신 당국에 잡혀가서 완전 물리력으로 너 전향서 써 해서 전향서 썼는데 자기들은 문제 안 삼고 박정희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육사 가려고 펼쳐 쓴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잣대를 만약에 박정희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다른 현대사에 있었던 일들에 들이댄다면은 다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되고 안 들이대면 안 들이대야 되는데 박정희한테만 지나치게 과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일 청산이 미진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21페이지 중간부터인데요. 이제 계속 이게 민정문제연구소가 시비를 거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일 청산이 미진했던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친북 청산을 더욱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앞잡이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10여 명의 국회의원까지 포섭한 상황에서 이게 1949년 2월 2일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49년 2월 1일이에요. 이승만은 과거의적 친일파를 청산하는 과제보다 현재의적 당시 기준에서 공산당에 대처하는 과제가 당연히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만의 이런 판단은 17번 각주에 제가 써놓은 이승만의 담화문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17번 각주 담화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년 2월 2일 반민법 실시를 앞두고 이때가 이제 반민법 실시를 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특별 담화문에서 이 법 때문에 공산 세력이 주도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이승만이 한 말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증하여 반민법안을 단속한 빠른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하자. 그러니까 반민법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빨리 친일파를 정리하자. 이걸 만약에 빨리 하지 않으면은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와 각처에서 살인 방안을 하며 인명의 위태와 제야 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찰관의 기술과 성격이 경찰관의 역할이 없으면 사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민법을 빨리 정리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혼란을 만들지 말고 반민법을 지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이승만에게 반민특위 활동을 뒷받침하던 특경대가 49년 6월 그리고 반민특위 자체가 49년 10월에 해산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친일 청산은 계속해서 오늘은 뭐 이광수 잡아왔다 내일은 최남선 잡아왔다 뭐 이러면서 계속 신문에서 떠들면서 나라 전체가 그 문제로 시끌벅적할 겁니다. 그러면은 친일 청산을 해를 넘기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날 때까지 계속됐을 공산이 큽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마저 빨리 끝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49년 여름까지 난리를 치다가 49년 가을부터 이승만의 노력으로 반민특위가 약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에 6.25 전쟁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시작된 전쟁에서 9월에 인천 상륙 작전도 해보지도 못하고 대구와 부산까지 북한군에 내주면서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친일 청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승만의 선택을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6.25 전쟁 나기 2달 전이죠. 남침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박헌영은 남로당 총책입니다.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했다는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북조선에서 첫 신호를 보내면 남조선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봉기할 것이라고 말해서 남침 전쟁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이게 다 문서로 다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책에서 강상중은 이런 사실을 아예 들여다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친일파 청산이 미진하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균형 있는 감각이 없고 외눈박이고 그냥 대한민국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주국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모체다라는 것은 사실은 만주국뿐 아니라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발전됐다라는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이영훈 교수고, 이영훈 교수의 낙성대 연구소에서 이런 관련된 전문 학술 논문은 물론 대중보급력 책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여기 썼는데요. 호리라는 사람이 한국 근대의 공업화라는 게 말하자면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썼고, 미국에 있는 마이클 로빈슨, 신기욱은 스탠포드 교수입니다.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근대성을 근대적인 발전을 시작했다라는 책을 영어로도 썼고 우리말로도 썼고요. 카터 에카트, 아까 그 소개한 그 사람인데, 제국의 후예, 이게 뭐냐면 병성방직이라는 게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시장에서 돈을 번 기업이다 라는 얘기를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뭐 하여튼 이 관련된 글을 하나 썼고, 윤해동이라는 사람은 김용석 교수가 뭐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가 내재적 발전론은 이겁니다. 조선이 자체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길을, 그래서 자본주의 맹화를 갖고 있었는데 일본 식민지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적인 발전의 길을 뺏겼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가 우리를 수탈해서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식민지 수탈론의 문제는 해방 이후에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60년대부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60년대 이후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은 일본이 시킨 거냐 미국이 시킨 거냐. 내재적 발전에 따르면 미국의 식민지고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내재적 발전론하고 지금 맞으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경제 발전이 식민지적인 발전이라고,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 보고 니네 방위금 더 내라고 지금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니네 군사비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보고 있는 이 관점이 지금 아직도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미국의 맞습니다. 이 아트 콜리라는 사람이 2004년에 쓴 책의 제목을 보면요, 23페이지 맨 위에 콜로니얼 오리진 오브 모던 폴리티컬 이코노미,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은 식민지로부터 기원이 됐다라고 아예 제목에다 써 있는데, 이 책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 봐요. 이상해 죽겠어요. 이게 안 보는데 정말 이상한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 보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카터 에커트도 이 책을 안 봐요. 카터 에커트나 아트콘이나 다 미국에서 한국에 하는 사람들인데, 한 놈은 프린스턴 대학 교수, 한 놈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서로 안 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다음 24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 이거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뭐 이해란 박사님이 있다가 토론해 주시고 모르지만, 사실 만주국의 유산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어냈고, 북한은 만주국의 유산을 가장 비틀어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이건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원구도 스스로 얘기하는 유격대 국가. 한원구라고 아시는 아시겠지만 엄청 북한을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유격대 국가, 맞아, 만주의 유격대 생활을 하던 김일성이 세운 북한. 그래서 뭐 정통성이 있다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정통성은 100%. 그러니까 만주에서 말하자면 박정희는 그 당시 일본 국가가 갖고 있던 가장 최고급 지식을 가장 잘 습득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았고, 만주에서 말하자면 일본군에 쫓기면서 생존에 기급하면서 먹고 살던 죽지 않으려고 활동했던 그 김일성이 세운 국가가 지금도 남한에다 봉갈치고 뭐 국제사회 봉갈치고 삥 뜯어가잖아요. 뭐 밀가루 뜯어가고 뭐 쌀 뜯어가고 돈 뜯어가고. 이게 만주국의 그대로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 북한의 실제 모습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아무도 집중해서 하지 않고 몇몇 분이 정말 대척자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박명님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제 박정희와 김일성을 비교하면서 박정희가 성공했고 김일성은 실패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김영삼 기자가 김일성이 이제 가짜 김일성이 6명이 조합된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주가 이제 이중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장자환이라는 사람이 이 북한이 남한에게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한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라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이 장자환 측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25페이지의 사진을 보면요, 그 고단했던 김일성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게 88 여단대원 시절인 43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 맨 앞줄에 있는 사람만 보면요, 맨 앞줄은 소련 사람, 그 다음에 그 앞줄의 왼쪽부터 소련 사람, 두 번째는 중국 사람, 세 번째는 중국 여자, 네 번째는 그 부대의 대장이었던 주보주, 중국 사람. 그 옆에 젊은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 옆에 또 소련 사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시 참변 이후에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군대, 소련 군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였는데, 이러면은 당연히 국적이 소련이죠. 당연히 국적이 중국이죠. 김일성 국적이 세계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뭐 무슨 항일 투쟁의 석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비해서 이승만은 일본 국적 절대 안 얻었어요. 무국적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대한민국에 와서 물론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얻었겠죠. 근데 이런 독립운동을 보면서 뭐 만주가 독립운동에 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만주에서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 소련의 아부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썼고요.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생각을 미리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91년에 월간조선에 나온 글인데요. 미국의 당시 서던 일러웨이 대학의 교수였던 그 분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워낙 좋은 글이고, 사실 박정희는 그래서 일본의 친일을 한 게 아니라 그 길을 한, 우리가 그 길을 할 수, 일본을 이길 수 있게, 소니를 삼성이 이길 수 있게 해줄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이제 막 친일파로 보여주는데, 한번 요것만 읽겠습니다.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청년 시절의 행적, 즉 일본 육군의 장교로서의 과거를 거론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일제치하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국 청년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이런 사람은 국가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고, 박정희는 친일분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망친 자라고 극언하는 사람이 있다. 대일 구력 외교, 일본 경제의 종속이 모두 그의 책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군력 종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어떤 명분론보다 민족 자존의 기림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만군의 장교였던 사람이 만주벌판에서 무력 항쟁한 사람보다 훨씬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젊었을 때의 행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게 되는가? 아직도 군사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도우려고 박정희를 칭찬한다. 이 글에 대해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분개하고 필자를 욕할 독자가 많이 있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보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30, 40 세력에 이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설사 약간의 도움이 된들 나쁠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는 흑과 백, 선과 악을 명확히 가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흑과 백을 포괄하여 파악하는 정치적 성숙성이 요구되는 더 높은 단계로 왔다. 지난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던 양심 인사들이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보여온 치졸무쌍한 작태도 볼만큼 봤고, 독재자들의 큰 업적들이 새삼 돋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이 독재의 회귀를 원하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는 우리는 자기 기반 속에 한동안 헤매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활자로 된 글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이 글을 이 글로 두고 욕을 먹겠다라고 91년에 쓰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에 벌어지는 상황을 30년 전에 이미 내다보고 있는 분이고, 저는 이분이 얘기한 대로 그 등소평이 얘기한 대로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만주가 아니라 일본 육사의 정신도 본받을 거 있으면 본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서 발전의 경쟁 상대인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고 이기고 있는 중간인데, 이것을 친일파라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죠. 한 4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이 근대화 과정의 시기 40년을 1시간 동안에 굉장히 압축해서 그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데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학회에서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뭐 벌써 1시간 반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저 세 분의 저희들 초대한 그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저 청년 목소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정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혜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는 너무 재미있었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토론자로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표님이 그냥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서술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 의식의 흐름대로 써왔기 때문에 좀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평소에 친일 반일 프레임에 대해 생각했던 말을 좀 정리한 거를 좀 그냥 저 발표식으로 얘기를 제가 그 사후 만 3년 되는 97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죠. 김일성 신화를 날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혁 개방에 반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또 채택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일본 연호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북한의 주체 연호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주체야말로 그 한국인이라면 붕괴해야 되는 그 제거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일성 신화야말로 정말 그 비과학적이고 비문명적인 그 알조로 점철되어 있는 이미 이석준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태야말로 그 반일적 역량을 낭비하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한과 좌익 세력의 그 프레임 게임판에 놀아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레이와가 아니라 주체가 불편해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저는 박영화 세력이나 그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친일, 그리고 친일 청산이라는 그 개념, 도대체 의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대략 그 대중들은 그 사전적 의미의 뭔가 그 매국 행위라던가 그 동족 배반 뭐 이런 걸 총칭하는 어떤 그런 사전적 정의를 이미지에 그려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좌경화 세력이나 그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뭐 지식인층이나 엘리트층이 생각하는 친일과 친일 청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또 섞여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논문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북한식 토지 개혁을 안 했고, 즉 우리나라는 공산혁명을 하지 않았고 적화통일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고,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우리나라가 건국한 그게 일제의 잔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내용의 이제 그런 논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로 우리 그 자유민주 체제로 건국한 그리고 구국을 일으킨 세력들을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번 올해 불과 얼마 안 됐더라고요. 새 광복회장이 된 김모 누구의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친일파 강점 74년이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회 주류는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민족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래서 제 의문에 대한 이제 답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좌경화 세력들의 역사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레이와는 불편하고 주체는 괜찮은 이 사회적 풍조와 좌경화 세력들의 역사 인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게 수원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반일의 근원이 북한, 국내 좌익, 그리고 일본 좌익 세력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후에 일본인들을 보면은 평화주의적 사조에 의해서 속죄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꾸만 반일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세력과 사회 풍조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이런 일본인의 속죄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풍조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 중심에 이제 바로 조총련이 있는 것인데요. 조총련은 이제 조선노동당의 일본 지부인데 대남 적화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좌익 세력과 연대해서 온갖 선전운동 공작을 하는데 공작의 일환이 바로 김일성 신화를 날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날조의 불리한 자료는 파기해버리고 유리한 자료는 수집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자꾸 악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총련과 제일조선대학, 그리고 무슨 제일조선인 사회과학자협회 이런 온갖 감투를 쓰고 자격을 획득해서 자꾸만 이런 반일 프레임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식민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쟁이나 우리 인류 사회는 모든 비극이 있고 모순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이제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일반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반일 프레임화시키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진짜 무슨 객관적인 사회과학 분야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하나의 반일 이데올로기가 된다. 근데 지금 일본이 이 조총련의 존재를 가만두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일제에 대해서 김일성 신화를 날조하기 위해서 정말 일제가 이렇게나 참혹했는데 이런 참혹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네, 사회주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참혹한 일제를 자꾸만 가공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평양 공작이랑 좌익 세력의 연대가 단지 일본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도 수십 년간 진행이 됐는데 중 하나가 아까 류석준 교수님이 말한 문제 많은 연구소 등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반일 이데올로기가 자꾸만 이제 한국인들의 무의식도 지배하고 이 모든 사고와 언행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반일 쪽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반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그런 김일성 신화 날조와 함께 발전을 했다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 이 한국의 사회를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가?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국민성이 조금 탄탄하면은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자유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못했다.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자금할 만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정하고 폄하하면서 자꾸만 조선을 미화하는 작업이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자꾸만 조선이 이렇게 막 우월한 선비들의 나라고 문명 국가였는데 이 칼제비 일본 미개한 것들한테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근대화도 늦어지고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꾸만 조선을 미화시키는 작업. 근데 과연 조선보다 일본이 미개했을까?
보면은 일본은 벌써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 크리스천 다이묘들이 8년 기간을 걸쳐서 유럽 일본을 왕복을 합니다. 그 당시가 그 유럽의 그 유명한 필립 2세 왕도 크리스천 다이묘들이 접견을 하고 왔고, 그 그레고리 8세 그 왕도 다 만나고 왔고, 그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유럽의 지금의 정세가 이렇다, 이거를 보고 하자마자 1년 후에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죠. 그리고 일본은 아무리 그 에도 시대가 세국적이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이미 1734년에 네덜란드어 그 해부학체를 번역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근대화는 이제 벌써 뭐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조선을 미화하고 자꾸만 그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948년에 자유민주 혁명으로 건국이 되었는데,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가 이제 생겼는데, 이런 나라를 자꾸만 부정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을 자꾸만 폄하하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PC, 아까 그 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홍지수라는 작가님이 PC에 관한 책을 좀 자세하게 썼는데, 이거를 이게 정치적 사기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PC가 뭐냐, 이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악령이 나 공산주의다, 전체주의다, 이 진짜 얼굴을 감춰버리고 뭔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으로 이제 계속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페미니즘도 그 중에 하나이고, 뭐 지금 뭐 다문화주의, 뭐 환경주의, 뭐도 다 이 PC의 하나이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특히나 인종과 그 종교 문제가 이제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뭐 페미니즘 문제 뭐 등등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남북한 대립의 특수성이 더해져서 이 나라는 지금 이 PC가 반일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해서, 그 뭐 일제 시대를 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너 식민사관 이렇게 딱 낙인 찍어버리고, 뭐 우길기도 아닌데 그 우길기를 현상하면 불편하다 해가지고 딱 낙인 찍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확신과 전제 하에서 자기네들이 전체주의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3번의 일제시대와 친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사실 제가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참 그 인류사나 뭐 그 인생사, 뭐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그 모순적이고 비극이 있고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 복잡함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 정신적 수준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가 그렇게 그 사전적 정의로서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 매국행위다, 이렇게 했으면 동족을 배반한 거다, 딱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여기 7쪽에 소개해 놓은 그 한 예가 그 가미카제 특공대 중에서 한국인 장교들이 좀 몇 명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연희정선 졸업 직후에 비행조종사로 선발된 김상필이라는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 형이 와서 너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탈출을 종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필 소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조선을 대표하고 있다. 만일 여기서 도망치면 조국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많은 동포가 더 한층 굴욕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김상필 소위를 그저 그 친일 뭐 반민족 행위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나요? 뭐 이 김소위를 비롯해서 청년들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의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완전 우리나라가 그 애국적인 줄 착각하는 그 민족주의라고 쓰고, 요즘에 이제 그 이영훈 교수님이 유행시킨 개념, 바로 반일 종족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종족주의적 반일이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북한과 김일성이 항일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사실은 말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류석준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그 자유시천변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서 순수 민족 정기고 자주적 통일, 즉 적화 통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이 배타적 항일 민족주의로 반일 반미하는 동안 북한과 좌익 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한은 그동안 미북 대화를 도모하고 일북 수교를 도모하고 있죠. 마치 국공내전의 모습처럼 장제스 보고 항일투쟁 하게 해놓고선 뒤에서 자기네들 힘 기르고 후방 공격하는 공산당들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취약한 국민성에 더해서 반일 이데올로기가 더해지니 지금 이제 통치적 난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좀 자극적으로 우리는 친일을 해야 한다. 친일이 애국이다 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유로운 독립국들로서 서로 잘 되고자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번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친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어라라는 의미의 친일이 아니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을 배우고 그 길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이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일제 시절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도 아니고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인데 이게 어쨌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반일을 하는 건지 특정한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반일해서 항일 대리전 치르는 동안 북한과 중국은 일본과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김일성 신화 날조와 함께 발전된 이 반일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이제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국민들이 아직 대한민국 정말 국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잘 공부를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 이 한국이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와 화친해야 하는지 제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반일도 싫지만 저는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경외심을 가져라 이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이 문제 삼고 비판해야 될 것은 과거 일제 잔재보다는 어디까지나 북한과 좌익 세력에 의한 실체적인 지금 체제 위협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5점 하나 없는 순수 민족 정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원 교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대 임종원입니다. 앞에서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역학과 소속이긴 하지만 정치 경제 사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언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발제문을 굉장히 자세히 읽었는데요. 확실히 사회학자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학자들이 한 12명이 나옵니다. 앞에 이 유석준 교수님 발제문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이제 이 조병업 대표님 강의도 발제문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앞에서 여기에서 발제문에 나왔던 카터의 커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은 영문이 됐든 이거 한글로 번역이 된 게 있든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친일과 반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소위 좌파학자들이 혹은 좌파 이론에서 가장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울 때 쉽게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엠마누엘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좌파의 대부죠. 1930년생인데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후발 선진국의 성공 요소는 군대 행정과 민간 행정의 통합인데 이거를 가장 잘 이룬 게 독일하고 일본이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독일하고 일본을 칭찬하는 것 같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대화 자체가 후발 선진국의 근대 자체가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하고 일본의 프레임을 씌워서 얘네들을 완벽하게 근대화 자체가 폭력이라고 지금 미리 자기네들이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공화국 체제 혹은 유신 체제라고 하는 건 후발 선진국의 근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덮어 씌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참 표현을 잘해주셨는데 박정희는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시장경제론자도 아니라 국가주의자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엠마누엘 얼러스틴이 좌파들이 소위 근대 국가, 후발 선진 국가, 독일,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을 욕할 때 혹은 비판을 할 때 가장 잘 덮어 씌우는 잘 써먹는 이론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느냐는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봉주의의 해체와 시장 통합 이후에 이제 이 군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거를 찾는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클라우제비치도 그랬죠. 삼위일체 총력전이라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뭐 군대, 국가, 행정 뭐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 총력전이 가장 효율적인 이 전투 방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선험적인 경험. 한국인들한테 그러면은 3공화국 이전과 건국 이후에 뭔가 우리도 아주 굉장히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된 선험적 경험은 한국전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 독일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주도적인 전쟁 혹은 주도적인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안 했었기 때문에 후발 선진국이 된 한국 같은 경우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언적인 경험 여기에서 나왔던 우리 한국인들을 굉장히 고무시켰던 어떤 반공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다 돕기 위해서는 뭐를 깨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당시 이제 1930년대에 만주라고 하는 것을 흔들고 들어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발제문을 받기 전에 이 토론문을 미리 다 써버려가지고 주제를 무겁게 할까 안 그러면은 좀 가볍게 할까라고 했는데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딱히 무거운 주제도 아닌 문화산업에 묘사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한국 최근에 이 단일 영화 다 여러분들 보셨죠? 뭐 덕혜옹주, 암살, 밀정, 군함도 여기에서 히스토리컬 팩트를 다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조선왕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치명적인 왜곡인데 유럽 사회는 독일 트라우마가 심하죠. 독일하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터키 트라우마가 굉장히 조금 심한데 그만큼 우리 동아시아에는 그것과 비슷하게 일본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중국의 반일 정서와 한국의 반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반일 영화 같은 경우에도 덕혜옹주 560만 관객 봤습니다. 근데 이건 판타지에 가깝고 암살, 밀정 이 두 영화 보면은 누가 사실 그 안에서 키워드로 나오죠. 주인공은 아니지만 매우 중추적인 사람은 약산 김원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산 김원봉이 어떻게 이제 이 임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난을 쳤는지는 그것을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중요한 거는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띄우면서 그 뒤에 김원봉이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됐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뺍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약산 김원봉도 그렇고 1930년대, 1928년도, 18년도에 코민테른 체제가 창설이 돼서 20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소비에트의 코민테른, 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포커스를 맞췄었던 데가 그게 의외로 한반도예요. 왜 그러냐? 산업국가 일본을 흔들어 놔야 된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고려 공산당이나 이 조선 고려인 출신의 이 공산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활동을 시키거든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우리가 해방되고 건국되는 그 순간까지 이 요 한반도 지역에서 공산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논문 좋은 거 있으면.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있었던 사람이 김원봉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소비에트의 연장선상,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으로서의 김원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으로의 어떤 그 주체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사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에서 뭔가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묘하게 그 코민테른의 확장의 역사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 정통성,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의지야 어땠었던지 간에 소비에트 체제 혹은 코민테른 공산주의 체제가 가지고 왔었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담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그 사람들의 모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정당화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중국에서도 문화산업에서도 굉장히 항일이 강하죠. 중국 여기 이제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국 영화 장르 중에 무슨 뭐 무협 장르도 있지만 제일 비중 있게 다루는 것 중에 주선율 장르라고 있습니다. 주선율 장르. 주선율 장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항일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 혹은 모범 공산당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이제 주선율 이제 영화 혹은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 당국이 어떻게 창작자들한테 요구가 되는지는 58페이지 이제 요 사진 밑에 요 그 문단에 나와 있는데 이 사진 4장 보면은 바람의 소리라고 하는 거 이것도 꽤 요 4편 영화를 다 봤는데 여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건 왜 이렇게 중국이 일본을 무서워하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창피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백단대전인데 이건 이제 창작해갖고 장난을 쳐놓은 거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오늘날까지도 요 항일전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산당이 국민당 혹은 그 나중에는 국공합작을 하지만 일본 전선과 싸웠던 가장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이 백연대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숫자나 지역이나 혹은 겨냥을 했던 물론 관동군이랑 싸운 거죠. 그 관동군들 그 희생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이게 아직까지도 논의가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이 백단대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아드님이나 요 주변 분들한테 토렌트에서 한번 다운받아 달라고 한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참 그래도 와 이건 진짜 선동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임팩트 있는 그 사운드라든지 그때 감정 그런 기복이라든지 그런 거를 매우 잘 해놨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가 항일을 얘기하면 이건 덩치 큰 약골의 어떤 볼멘 소리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항일 영화도 만들고 옆에 나와 있는 정모문은 대표적인 항일 영화죠. 예전에 586 세대들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보면은 왜 거기서 정몸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뛰어가면서 이렇게 그 이소룡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총 맞아 죽는 거. 근데 거기에서 총 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일본과 중국 전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중일전쟁의 그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모문도 이번에 2015년에 리메이크 됐었던 이 견자단 나오는 정모문도 여기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크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우측에는 건국대요. 이거는 공산당들 특유의 자기네들의 이제 그 장군님 축지법의 어떤 그런 거를 다 그런 요소들을 다 때려 넣은 건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소위 남경이라고 하는 영화가 2009년도에 하나 나왔었죠. 그게 이제 남경학살, 남경사건을 다뤘던 그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참 쉰들러 리스트의 중국판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남경 오히려 자기네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대상한테 그렇게 무차별로 이제 학살을 당하고 무차별로 깨졌다라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경 보면 남경 박물관 가면은 왜 30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양심학자들도 10만 명 안팎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장 세력과 비무장 세력의 차이지 이것을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놓고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엠마뉴엘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후발 선진국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과 미묘하게 맞닿아져서 그게 대중한테 잘 혹은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09년도에 나오면서 어떤 것들이 붙여졌느냐 한번 봐보세요. 위구르 사태 아시죠? 2009년도에. 그리고 여기 우르무치 사태에서 공산당 원들이 그 당시에 공산당이 보고를 했던 게 147명인데 사실상 최소 300명에서 4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죠. 우르무치 사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경 문제 혹은 그런 어떤 항일 문제에서 있었던 일본의 어떤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서방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8.10 탄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이 세련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항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일본의 어떤 전범 처리 문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이 덮여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혹은 영상 매체물이라고 하는 게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종군 위안부와 731 부대 문제 있죠. 731 부대는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관동군 방역국수 부대죠. 그 731 부대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대중한테 확 파고 들어간 게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990년도입니다. 1991년도 종군 위안부 문제가 대중한테 확 파고 들어간 건 1991년도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최시라가 윤여옥으로 나오고 박상원이 장아림으로 나오는 그 영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중한테 상당 부분 많이 파급이 됐었고 또 하나가 1990년도에 마르타라고 하는 이 중국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영화인데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6학년 때였는데 그 학교 끝나고 가다가 그 마르타 그 포스터 보고 굉장히 이게 속이 울렁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되니까 상당히 비중 있게 잘 만든 영화인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군의 세균전이거든요. 근데 90년대에도 그렇고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중국도 우리나라도 뭔가 커다랗게 요 두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토론에 오신 분들은 이 세 명의 이름은 반드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59페이지에 센타가쿠라고 하는 그 작가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라고 하는 사람,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그 관동군 731 방역급수 부대 생체 실험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일본 사회에 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타가쿠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이미 종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국론화를 시켰고 논문을 썼고 컬럼을 썼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1시간 26분짜리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미 요시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주호대 교수인데 1990년대 들어서 이 정신대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책을 써서 92년도에 한 편을 썼고 95년도에 한 편을 써서 이것도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모리무라 세이치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 악마의 포식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 발음은 아쿠마노 후쇼쿠라고 하는 건데 81년도에 이제 논픽션 소설은 소설은 소설이지만 완벽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만든 거죠. 사실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관동군 방역급수 부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회에도 알려졌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근로정신대 문제 혹은 이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거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 관심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반론을 하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게 대중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도를 한번 보세요.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먼저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 뿐이지 중국 혹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중한테 탁 퍼지는 계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마루타하고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걸로 대중한테 좀 파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이 모리무라 세이이치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포식 이외에도 굉장히 일본군 전쟁 범죄에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이 아픈 소리를 한다? 암살에서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배우가 멋들어지게 일본군들이랑 싸우죠. 정무문에서 나온 사람들은 멋들어지게 일본군이랑 싸우죠. 근데 예전에 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96년 우리나라 탈냉정이 들어서 이제 YS 때 같이 가끔 이제 본 일본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도 저는 그 사람 눈매가 아직도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이 남습니다.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일본 사람들 전형적인 눈매 중에 하나가 이 하시모토 총리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한전선에서만 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데에 가서 일본은 복수의 전선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중국, 미국, 태평양에서 네덜란드, 영국 걔네들이랑 다 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밀정이나 무슨 암살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소위 항일 투사나 항일 전사들도 뭔가 딱히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지 못했잖아요. 지금 일본 우익들이 정확히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괴력난신의 일본이거든요. 오히려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눈치를 받게 되면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상대방을 막 비방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방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매우 큰 존재이기 때문에 혹은 강력한 어떤 괴력난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죠. 이게 일본 우익들이 정확히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명상 매체나 문화 산업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고구려 가지고 울거먹듯이 계속 이 항일 반일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건 오히려 우리를 속으로 웃으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면서 우선 제 그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 이해란 우리 제 원장님 합니다. 원장 이해란입니다. 참고로 저는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탈북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게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러 발제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저의 그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한국의 식자층에서 북한은 친일 청산을 철저하게 했는데 한국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게 아주 그 친일 국가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식자층한테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학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막 비난하는 이런 유형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사태를 바라보면요. 사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가운데서 가장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에 치중되어 있고 행태적으로는 그 북한의 김씨 봉건도의 왕조를 추종하는 그런 정권이죠.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특별히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강요하고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 피해, 과거사 이런 해묵은 논쟁을 계속 그 꺼내 들면서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한일 관계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들은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 기업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금 한국 정부는 이제 과거사를 가지고 막 떠드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대인들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죠. 한국과의 일본 그 외교 관계를 끊으라, 반격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이 과연 그 누구의 작품이고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북한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는 것이죠. 적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뭡니까? 대통령을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적화 통일은 뭡니까? 자기들의 이 한반도의 대통령을 김씨 일가로 세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남 적화 통일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 반일, 친일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북한의 김일성은 최고 지도자가 될 그 자격 조건으로서 첫 번째가 반일을 했고 항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항일의 영웅으로 또 이 일제 식민지에서 이 한반도를 구원한 해방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부분의 김일성 유적지들은 항일 투쟁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북한에서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의 내용은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일제를 반대해서 싸웠고, 또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을, 조직들을, 혁명 조직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도했고, 나중에는 김일성이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무장 투쟁을 36년 동안이나 무장 투쟁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사실 60년대, 70년대 이전에 나온 북한의 일부 서적들에는 김일성이가 소련을 조선인민의 위대한 해방자이며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게 김일성 우상화가 아주 이렇게 촉진되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빠지고, 한반도에서 일제 식민지에서 한반도를 해방한 유일한 투사는 누구냐? 김일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산이 출생지인데 지금 삼지연에다가 9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그 삼지연을 자기의 고향집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김정은이는 계속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백두혈통이라는 의미는 김일성이가 일제에서 북한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 해방자의 그 의미를, 상징을 갖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공산주의 노예 왕조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은 끊임없이 김일성에 대한 어떤 부상화 셈에 빠져가지고 반일, 친일 프레임을 걸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갓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갓을 썼는데 바람이 불면 이게 갓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갓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끈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 끈이 하나는 미국 끈이고 하나는 일본 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잘라가지고 하나만 날리면 갓이 벗겨진다는 거죠. 왜 우리 끈을 맸는데 이게 하나 잘리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끈이? 그러니까 갓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남한에서 반미 운동을 하는 자들도 있지만, 반미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상당히 좀 이렇게 뭡니까, 이
찬성받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으로서 반일 프레임을 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과 같은 풍요와 번영을 만들어냈지만 한미일 삼각 자유동맹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풍요와 번영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풍요와 번영, 이 발전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렇게 파괴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까랑하게 하고 싶은 그 속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깔아앉아야만 북한의 그 정말 최고의 소망이자 최고의 마지막 소망인 적화 통일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초해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이 지금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보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위안부상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가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래도 가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아니 온 천지에 위안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무슨 동상에다가 뭐 춥다고 뭐 마우락을 쳐주고 뭐 무슨 옷 갖다 입혀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가는데 저는 가끔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갈 일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매일 그것도 기독교 목사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선효상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데모에는 많은 메인 언론들이 와서 그것을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안부 그 선효상을 바라볼 때마다 위안부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탈북자로서 최근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에 1억 500만 달러에 탈북 여성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자들이 한 번도 입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9살짜리 소녀가 지금 중국에 팔려가서 이 강제로 노예로서 지금 불임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위안부는 지나간 거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죄를 받는다고 그 치욕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이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은 미래로도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그 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조차 하지를 않고 있죠. 그리고 또 강제징용병 또 동상도 만든다 그러죠. 얘네들은 북한을 닮아서 그러는지 여기 동상 만드는 걸 좋아해요. 북한에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동상 만드느라고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동상 만드는데 지금 그 자기 돈으로 만들겠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은 뭡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내 세금 쓰지 말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현재 상황은 북한이 요구하는 일본이라는 각군이 이미 떨어져 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그리고 한미관계를 악화시켜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따입니다. 국제 왕따입니다. 요즘에 뭐 싱가포르에서 뭐 진행된 한미
이 국방장관 회의에도 못 갔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가. 또 이번에 저 G20 거기 가는 것도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안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로 있답니다. 오직 소통하기를 바라는 김정은도 지금 청와대 삽살개 뭐 무슨 ICBM 쏘면 뭐 불고기가 된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지금 내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자초했습니까? 문재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야말로 지금 친일 역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문재인은 지금 일본의 최대 서망이었죠. 대동아 공영권 시대를 문재인이가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결과상의 친일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현 시국이 카츠라, 테프트, 조약이, 밀약이 되었던 그때 상황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네. 정말 자신의 머리,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자국의 이익과 또 자국민의 안전과 또 자국을 위한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의해서 계획되고 북한에 의해서 조종되고 북한을 위한 뜻이 보이는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정말 실책이자 현 주소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경제를 파탄시켜서 국민을 독탄해들게 하고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역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친일, 반미, 친일, 반일 이 프레임에 빠져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들은 한 번도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 경영 능력이 전무합니다. 어떻게 저 집권한 지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파견된 공작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왔던 세력들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무지와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사 불추기, 또 전 정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해서 그로부터 오는 반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반일, 친일 프레임이 아닌가, 프레임의 사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봐 보입니다. 국가의 경영권을 따낸 거죠. 국가의 경영권을 따냈으면 어떻게 하나? 혁신을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더 이렇게 더 발전시켜 번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또 속보가 나왔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저 부산인가? 거기서 배가 또 하나 또 침몰해가지고 3명이 또 죽었답니다. 헝가리에서도 죽었는데 이 정권 어떻게 자국계라면 뭘 죽는다는 소리만 나옵니까?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정권의 주요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애기간 내내 화염병 들고 아스팔트에서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고 국가 경찰서 습격하고 이런 것밖에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배운 게 도둑질이라 지금 계속 국가 파괴 행위만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자들을 지금 다 감옥에 잡아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반일, 친일 프레임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한과 남한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게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뭐 처음에는 잘 그렇게 몰랐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지금의 북한은 조선 말기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고 오히려 조선 말기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고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만들어낸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에도 300만 명이 3년 동안에 굶어 죽은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방된 조국에서 북한 주민들은 위대한 해방자를 맞이한 그 조국에서 북한 주민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오늘날 유엔에서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인구의 40% 11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다. 이게 말이나 되는 나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친일을 하는 게 친일을 해서 친일을 한 게 나쁩니까? 예, 지금 저 종북을 하는 게 나쁩니까?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저는 일제 식민지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되는 아픈 역사이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세대가 왜곡된 시선으로 재단하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사죄를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 왕조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조선 왕조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일제가 파렴치해서 침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조선 왕조가 일제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가 파괴 그 당시에 조선 왕조는 가만 놔둬도 망하는 거고 다 망했고 이미 망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제에게 먹힌 거지. 그건 우리는 그거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렇게 무능하게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20년 동안 하게 되면 또 다시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치가 떨리고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과 진보 좌파 진영이 반일 친일 프레임 씌우기 전략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인 남남 갈등을 고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국민 통합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멸망하게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퉁치면 싸움밖에 할 게 없고 남는 것은 상처뿐 받아야죠. 그럼 우리 세금은 반납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세금 냅니까?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세금 받으면서 촛불편만 들고 좌파편만 준다면 우리 대통령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 국민 통합을 앞장서서 해야 될 이런 대통령께서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적폐청산, 과거사 청산 이런 것만 국정의 중요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민을 갈등시키고 국민들이 싸우게 하고 국가의 발전에 아주 이 정말 심각한 이 위협을 철회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토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정말 탈북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온데 팔려다니면서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십만의 북한 여성들을 구출해 주는 게 더 인도주의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반일, 친일, 이 프레임 씌우기 이 훌륭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현진권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북 좌파 세력들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압력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이 프로파간다를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한미일 자유동맹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이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말 통일시켜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개정했는데 벌써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시간도 그렇고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이기 때문에 객석에서 코멘트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고 대신에 저희들 발표자하고 토론자 얘기 좀 남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많이 와 주셨지만은 아무래도 요새 동영상 시대입니다. 오늘 한 7분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 동영상 멀리 좀 퍼질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이 PR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일종의 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친일 반일 프레임하고 같은 맥인데요. 지금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 활동이 위안 구성하고 그 노동자상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반대 집회를 다음 주 5일날 수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그 안내는 저 우리 입구에 공식적으로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 팜플렛까지 가시고요. 이 운동을 주도하시는 이우영 박사가 지금 저 앞에 저쪽에 저 플로어에 계십니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실문 또 반대 의견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3회 친일 반일 프레임 깨자 세미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